세션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이번 심포지엄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 미술관은 무엇을 수집하는가는 미술관은 무엇을 연구하는가에 이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관 연구 두 번째 학술 기획 행사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와 다른 인종 혹은 문화권에 속하면서 다소 소외되어 왔었던 타자라는 개념, 그리고 이것이 미술관의 소장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이고요. 또 두 번째는 현대미술의 매체와 형식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이슈들입니다. Hello. Well, first of all, words of thanks from me. First of all,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따뜻하게 제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팀과 그리고 바르톨메우 마리 관장님께도 저희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저희가 이틀 동안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이 스크립트를 준비하는데 스크립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요, 통역사들한테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스크립트에 충실하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토착예술이 현대 호주 예술계에서 점유한 위치는 타자 수집,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번 심포지엄 첫날의 컨셉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주제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주민 예술이 화해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에 관한 것으로 이 화해는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 지금도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화해라는 말은 새로운 단어로 등장하여 토착민족과 비토착민족 사이 변화하는 관계를 의미하게 됐습니다. 원주민과 이들의 예술 그리고 문화는 타자라는 카테고리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주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문화라는 점에서 호주 문화의 현황과 지향점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호주 예술기관의 원주민 예술 수집 및 전시는 이들의 문화를 식민화 타자로 인식하는 기존 통념에서 벗어나 오래전부터 재수집, 재분류, 그리고 재질서화의 과정을 거쳐 호주의 전체 문화를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호주의 윤리적 그리고 정치적 담론을 낳는 국가 문화를 재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 예술가와 큐레이터, 행정가들은 앞장서서 어젠다를 정하는 입지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타자화와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주민 문화가 타자화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요. 다양한 관계를 지칭하는 문화 다양성 때문입니다. 앵글로 셀틱 후손으로 1788년 식민화 이후 지배적인 민족이 된 호주인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남유럽과 동남아시아 출신 이민자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호주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 이슈는 이런 면에서 1970년대부터 다문화주의 체제 하에서 정부의 행정적 포트폴리오와 인프라스트럭처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는 정부와 원주민 사이 매개 관문이었던 인프라와 구분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의 눈으로 보면은
다문화를 구성하는 이민자들,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중국, 인도, 베트남 어디에서 왔든 이들은 죄다 비원주민입니다. 그래서 비토착 민족이죠. 따라서 이후에 온 이민자들 또한 앵글로세틱계 민족과 마찬가지로 호주 문화와 원주민 문화를 재정의해서 원주민 문화가 가진 최고성과 중심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원주민 문화를 일반적인 문화 다양성 이슈와 구분하려는 호주 예술계 행보는 원주민 예술 수집과 전시 관련 방식을 다문화 커뮤니티와 구분해서 진행하려는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주민 예술 수집이나 전시 작품들은요, 대개 호주 상설 전시관에서 다문화 예술과 다른 공간을 점유하고 또 전시회조차도 개별 주제로 따로 열리게 됐습니다. 원주민 예술과 다문화 예술 중에 무엇이 더 많은 상징적 중요성을 갖는지는 확실합니다. 원주민족은 호주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반면 호주의 50% 이상이 해외 출신이거나 부모가 해외 출신인데요. 그럼에도 미술관은 토착예술의 다문화 예술보다 훨씬 많은 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또 대중적 담론에서 토착예술이 차지하는 상징적, 정치적 의미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호주에서는 원주민 예술이 미술관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국가 문화를 재정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겨난 것이지 타자 수집을 위해서 생겨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적절하게 평가하려면 현대 미술 제도를 넘어서서 미술관을 좀 더 일관적으로 고찰해서 원주민 예술의 수집과 전시가 다양한 전시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국내 외적으로 통찰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초국경 예술의 보다 일반적인 경향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논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약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우선 글로벌 현대 예술의 개념과 관련된 주요 논점을 살펴본 후에요, 호주 현대예술 전시회가 개최되는 주된 맥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호주 원주민 예술 수집의 역사가 민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술의 미학적인 측면으로 재분류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현대 원주민 예술을 보면서 이들이 토착 부족과 비토착 부족의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관찰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원주민 예술을 사회적 배경과 출신이 다른 호주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미적인 정화 방식이 원주민 예술품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안이 바로 글로벌 현대 예술의 경향에 관해서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예술의 세속성이 모더니즘의 패러다임을 밀어내고, 동시에 예술의 초점은 한때 예술계를 지배했던 회화 작품에서 설치나 미디어 작품으로 넘어갔는데요. 이런 변화로 미술 전시회의 구성이 크게 변했습니다. 네, 테리 스미스가 제 동료이자 그리고 내일 또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내일 기조연설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만들어낸 컨셉이 있습니다. 확장된 전시 복합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19세기 공공미술관의 형태를 벗어나는 다양한 현대 예술의 장소를 멋지게 잡아냅니다. 대학이나 예술 갤러리, 근현대 미술관, 그리고 산업 공간을 개조해서 대규모 설치 예술을 전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대안 공간, 그리고 위성 공간처럼 상설 수집 공간이 없는 곳에서도 전시를 열면서 예술계의 다양한 형태, 개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제도적 주체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비엔날레와 또 아트 박람회도 함께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1890년대 시작된 비엔날레는
국립미술관의 큐레이션에 대응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술의 산업 박람회 한편에서 진행되는 의미의 국가 파빌리온 전시관 같은 전통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확실한 결별이 1951년 상파울로 비엔날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국가 전시관이 사라지고 좀 더 은유적인 형태의 전통, 다시 말해 지역적, 국가적인 가치 설파에서 초국경적인 예술의 형식적 특징을 추상화로 보여주는 진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 또한 현대적이고 그리고 현대적이냐 아니면 은유적이냐 이 방식을 서로 새롭게 맞춰가면서 여러 차례 진화를 거쳐왔습니다. 예술 전시회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제도와 그리고 자본 사이의 연결고리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는 새로운 추세로 부상을 했는데요. 관련된 이슈는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제에서 독립한 예술의 자율권이 약해졌습니다. 피에르 부르디유의 글이 좋은 참고자료가 됩니다. 경제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서 예술적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투쟁과 반항은 요즘 들어서 오히려 이들 작품의 경제적 투자 가치를 높이는 표지가 되어준다고 그가 설명을 하는데요. 올라프 벨티우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상업 갤러리나 경매, 박람회에서 예술 작품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경제적 가치와 분리해서 가치를 보자고 대중에게 설파할수록 오히려 작품의 상징적 가치가 증가해서 시장 가격을 올리고 해당 작품을 통해서 ROI를 증대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결과 글로벌 예술 시장의 논리도 변하게 됐습니다. 예술 투자 펀드에서 이제 작품이 대기업이나 고자산가의 투자 해칭 상품으로 활용이 되지 이전처럼 예술 수집가들의 미적 만족을 위해서 예술이 상징적인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 역사적인 전문성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보다 데이터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성된 시장 트렌드가 가격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다양한 흐름 때문에 예술을 이끄는 주체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부르디에가 했었던 굉장히 영향력 높은 글이 있는데요. 프랑스 예술 소비자에 대한 글입니다. 예술에 대한 사랑이라고 부르는 개념은 부나 아니면 경제 권력을 가진 지배층이 아니라 지배적 계급 내에서 지배를 받는 계층 사이에서 오히려 예술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해졌다라고 부르디에가 말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경제 자본을 상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문화 자본을 축적한 그러니까 상대적 특권을 가진 전문직이나 관리직 계층이 최상의 층에 있는 지배 계급보다 예술에 대한 사랑을 더 발전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갤러리 방문객의 사회적 계급 특성을 분석했을 때 나오는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이를 결정하는 예술 시장과 자본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회적인 논리는 1980년대 이후에 현대 서구 사회를 규정지은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었다라는 관점에서 고찰해야만 합니다. 그 결과 슈퍼리치와 대기업이 보유한 예술의 상징적 가치가 크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예술에 대한 시장 의존도를 낮춰서 자율권을 강화하고 정치 권력에서 예술가를 보호하는 공공 펀딩을 무력화하려는 신자유주의 움직임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설립 이후 정부로부터 예술가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예술 펀딩을 진행한 홍주위원회가 최근 투자금 모집이나 자율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술의 세계화가 가는 현대적 모습과 이런 현상 사이에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이는 지금보다 훨씬 주의 깊게 다뤄야 할 개념이기도 합니다. 저희 예술계에서 세계화를 논의하게 된다면은요. 유럽 중심의 서구적인 예술 개념과
서구 예술사의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둘 다 생산적 논의긴 하지만 예술의 세계화를 위해서 현대적 유형의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예술의 비중이 줄어든다라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캐롤라인 존스가 논한 예술과 세계 박람회 사이 관계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1851년 런던 대박람회와 1937년 파리 만국 박람회 사이에는 세계 박람회라는 중요한 공통 요소가 있었습니다. 각 산업이나 제조업 그리고 기술의 성과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 옆에서 세계 문화를 보여주는 박람회인데요. 그러나 예술과 세계 박람회 사이 연결고리는 1939년 그리고 45년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깨어집니다. 이후에는 세계 박람회에서 대대적인 예술 전시회를 개최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상파울로 비엔날레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국제예술 전시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국제 박람회라는 것이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갖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기하학적인 추상화에서 문화 보편적인 예술 언어로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스가 놓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는 이전의 만국 박람회와 비교해서 이후 미술 전시회가 끌어들였던 대중의 존재감이 크게 축소된 것입니다. 상파울로 비엔날레 참가자는 40만 명이었습니다. 이후 비엔날레 참가자가 2배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1901년 아르누보의 시작점이 됐던 파리 만국 박람회 참가자가 5천만 명이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약소합니다. 1937년 파리 세계박람회 스페인 파빌리온에서는 피카소 게르니카를 전시했었는데 이를 보러 온 사람의 수도 3,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줄어든 게 문제는 아닙니다. 예술시장의 기능에 따라 비엔날레와 미술 전시회에 참관했던 사람 다수는 예술계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예술가, 큐레이터, 딜러, 비평가, 이론가 등입니다. 비엔날레가 예술시장 역할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국 박람회에는요, 예술 비평가들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1867년에 프랑스 전시회에서는 마네를 비평했고 1937년 파리 만국 박람회 프랑스 상설 전시관에서는 초현실주의를 비판했었습니다. 이처럼 비엔날레 또한 다양한 형태의 예술 행동주의가 참여하는 공간이 됩니다. 르크 볼탄스키와 이브 치아펠로가 말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정신과 이 정신이 비평가를 이용해서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주장 이후에 예술 비평이 미치는 영향은 별개의 주제가 되어서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뱅크스의 풍선과 소녀가 런던 소더비 경매하우스에서 부분 파쇄된 퍼포먼스 이후에 해당 작품의 경제적 예술사적 가치가 증가하면서 이 논의가 크게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정보를 염두에 두고 저는 원주민 예술이 호주 현대 예술계에서 점유한 위치가 어떤 사회, 정치, 문화적 갈등을 제기하는지 전망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호주 현대예술기관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전에는 호주 주요 도시의 주립미술관에서 미술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아트 갤러리가 그중 하나입니다. 중소도시에서는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설립된 지역 갤러리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전시회 범위를 확장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1974년 시드니 비엔날레와 1988년 시작된 멜버른 아트 페어입니다. 현대 예술에 헌정된 상설 전시관은 대부분은 1990년대 중반부터 생겨났습니다. 시드니 현대예술미술관, 퀸즐랜드 현대예술 갤러리, 멜버른에 위치한 호주 영상센터, 그리고
and in Hobart's privately funded Museum of Old 민간 New Art. 자금으로 세워진 호바트 In the attention that these have accorded 뮤지엄 오브 올드 앤 뉴 new 아트가 art 좋은 practices, 예입니다. contemporary 새로운 예술 abstract 흐름에 video art 집중을 and 하면서 새로운 예술 흐름이라고 한다면 현대, 추상, 비디오 아트, 설치, 공연 예술 등이 있겠죠. 어쨌든 이들 미술관이 변화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This is also true of the Asia-Pacific Triennial of 또한 Contemporary 아트의 Art. 현대 예술 트라이애니얼도 1993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예술 트라이애니얼은 호주 예술을 아태 지역에서 자리 잡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The opening of Carriage Works, 캐리지 웍스 this year's Railway 개막과 Yard in 2007,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2007년이었죠. 그리고 2013년에 시드니 현대예술전이 시작된 이후로도 트라이애니얼이 이어졌습니다. 이들 모두 현대 토착예술 전시회에서 중요한 공간을 제공했고요. But the same 다양한 is true of a 기관이 much wider range 함께 of 참여해서 institutions. 전시 The 공간을 exhibition of 내어줬습니다. contemporary art is not limited to or even particularly privileged to institutions of contemporary art. 호주 국립박물관도 현대 토착예술 전시회를 자주 개최했습니다. 역사박물관에서도 현대 예술 전시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블랙메스나 번트 컨트리를 호스팅하고 제프리 퀘마의 파게 2 등을 순회 전시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파게 2라는 전시회는요, 전후 영국이 마랄링가에서 진행한 핵폭탄 시험 때문에 피짠 트자타라 부족민과 땅의 긴밀한 관계가 파괴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82년 설립된 호주 내셔널 갤러리도 원주민 예술의 상설 컬렉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도 국립 토착예술 트라이애니얼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2017년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이 전시회 주제는 제국을 거부하다 였습니다. 이 전시회는 원주민 예술가들이 원주민과 비원주민의 관계에서 어떤 참여를 하기를 바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주민 예술의 참여 형태와 상호작용을 주고받은 원주민 예술의 재분류 그리고 재편성의 역사를 좀 더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 원주민 예술은 예술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대신 자연사 박물관에 원시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시가 됐습니다. 이를 큐레이팅하는 주체도 예술사 전문가가 아니라 문화 인류학자였습니다. 몇몇 예외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그랬습니다. 어버리진족 예술 첫 전시회는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에서 1929년에 열렸는데요. 주제는 여전히 원시 예술이었습니다. 1940년대가 되어서야 어버리진족의 예술이 순수 미술로 분류되기 시작했고요. 호주 주요 아트 갤러리에서는 현대 어버리진 예술가의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1939년 토착민 예술, 원주민 예술과 백인 예술의 표현 방식을 종합했다고 평가받는 헤르만 브루크 학파의 대표주자 알버트 나마트즈라의 풍경 수채화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아트 갤러리가 매입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몇 개는 이제 뛰어넘도록 하고요. 이후 1970년대부터 토착 예술가와 수집가, 예술 정책기관, 비평가, 갤러리, 축제감독, 큐레이터 등 다양한 주체 사이에서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다양한 종류나 장르의 원주민 예술 작품이 예술로 재해석이 되고 그리고 승화되어서 국내외 관람객에게 예술 작품으로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원주민 예술에서 이를 미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원주민 예술에서 타자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Within Australia, it's happened perhaps more significantly outside. 호주 내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외국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예술가의 창의성에 집중했던 전통적인 예술 사학적인 개념을 수정하여 원주민 예술가와 문화인류학자 그리고 예술 사학자 사이에서 의미 있는 콜라보를 통해 모든 형태의 원주민 예술이 가진 집단적 형태의 창의성을 수용하는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논하고자 하는 건 원주민 예술가와 큐레이터, 행동주의자들이 다양한 정치 문화적 목표를 위해서 도창 예술을 발전시키려고 활용한 전략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노력은 1990년대 화해 정책이 도입되면서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덕분에 문화 간 대화가 진행되는 공식적인 허가 구역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원주민과 비원주민 사이 이분법적 분열 극복을 위해 원주민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 논지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현대 원주민 예술이 초기 원주민 예술과 현대 서구 예술, 지배 역사와 관련해서 차지하는 입지, 이를 통해서 원주민과 비원주민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되고 있는지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example들은 모든 다양한 종류의 컨템퍼러리 원주민 예술을 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중 몇 개를 보여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로버 토마스의 학살 시리즈입니다. Massacre 시리즈에 있습니다. 로버 토마스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이고 서호주 킴벌리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작품은 1990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전시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원주민 모티브를 바탕으로 기르고 그것을 국제적인 시각 추상화의 언어와 조율시키면서 작품을 표현함으로써 실제 로버 토마스는 자신의 작품과 마크 로트코의 작품의 유사성을 직접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도 존재합니다. 그것을 스토리텔링의 목적에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스토리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프론티어 킬링, 원주민의 프론티어 킬링의 시리즈입니다. 킬링 타임스, 즉 킴벌리 지역의 킬링 타임스의 시리즈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프론티어 전쟁의 측면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더욱더 두드러지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호주 역사에서 더욱더 부각되는 역사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브룩 앤드루스 작품입니다. 여기에서는 니콜라스 토마스가 소위 역의 현지조사라고 부르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원주민 예술가들이 스스로를 서구미술관 소장품에 몰입시킴으로써입니다. 우선 여기에는 초기 식민 역사 기간 동안 또 착취됐건 빼앗겨가진 이러한 원주민 소재에 스스로를 몰입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소장품에 대해서 자신들의 비판적인 예술 관행과 관점을 바탕으로 재작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브루크 앤드루스의 경우에는 맨티운 큐 히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개의 아보리진 방패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호주 미술관에서 소장됐던 것이고 초기에는 자연사 소장품의 일부로서 수집됐던 유물들입니다. 이 설치 미술을 통해서 관람객들은 원주민들이 나라를 방어하는 입장에 있거나 아니면은 침략자가 아보리진 원주민의 전투 대응에 맞서서 있는 위치 중 하나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주리 거스의 작품도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리 거스트는 조금 다른 비판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즉, 이전의 호주 풍경에 대한 목가적인 이상주의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풍경은 빈 공간으로 묘사되면서 그것이 식민 착취를 위해 준비가 된 공간으로 목가적 이상주의로 묘사됐었습니다. 때로는 풍경에 원주민이 포함되기도 했지만 존 글로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19세기의 식민주의 풍경 화가인데 파타델 랜스케이프 스캐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원 예술의 하나의 컨벤션의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줄리 거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면에 있는 식물살상의 표식을 지나치게 많이 묘사한 것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Tony Albert. 다음으로 토니 알버트 작품입니다. 토니 알버트의 호플레스 로맨티시즘, 희망 없는 낭만주의는 조금 다른 전략을 반영합니다. 그것이 크리티컬 커멘터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원주민의 정형화된 묘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광용 기록물로서 묘사된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 미술은 현재 National Art Gallery. 국립미술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In which to show you the detail 이 작품에서는 construction of the 이것이 depictions of Aborigines. 원주민을 정형화된, 즉 관광물에서 정형화돼서 묘사된 원주민에 대한 디컨스트럭션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belonging to the genre of what has been called 소위 말하는 언쿠킹 히스토리 장르에도 광대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disputing those foundational 여기에서는 narratives of Australian 건국 호주 식민주의의 건국 내러티브를 논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쿠크 선장이 소위 국가 건국 내러티브의 창립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Jim Cook mugshot 짐 쿡 모차치란 작품이 있습니다. 짐 쿡이 armed robbery by the people of the South Pacific. 서태평양에서 17세기에 처형된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싶은 전략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비원주민 호주인들이 원주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원주민 문화와 호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조국이라는 것은 원주민 호주민의 입장에서 영토적으로 다른 언어, 문화적, 정치적인 문화, 식민 지배 이전에 존재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조국, 다른 영토적인 존속성은 19세기, 20세기 초에는 크게 약화됐었습니다. 식민 대학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원주민을 강제 이주시켜서 행정 제한 구역으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약화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다시 한번 중요한 상식적 의미를 부여받게끔 재개됐었습니다. 원주민 문화의 상명력과 상명력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이전에 강제 몰수된 토지를 반환하는 주장과 함께 이러한 중요성이 제기됐었습니다. 인디지너스 호주의 지도는 호주 원주민 연구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특히 조국과 문화를 연결하는 포괄적인 매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컬러, 각각의 색상은 각각 다양한 언어, 각각의 문화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라 안에서의 각 문화권을 포괄적으로 매핑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원주민 문화를 전시한 경우에 같이 동반되는 매핑입니다. 굉장히 높이 고양된 스타일이기도 하고 또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국립미술관에서도 전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원주민 예술가인 조세핀 미크가 그녀의 세븐 시스터 송라인에서 렌더링한 건 역시 세븐 시스터 송라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역시 호주 국립미술관에서도 사용됐었습니다. 2017년 이 세븐 시스터 스타 드리밍 스토리, 즉 이 일곱 자매의 별의 꿈 이야기의 각 지역적인 다양성을 전시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지도가 사용됐었습니다. 이 민화는 호주의 원주민의 우주론의 원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쥐라 골필릴의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백인 컨트리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인카운터스 전시의 일부였습니다. 인카운터스 전시는 2015년, 16년에 걸쳐 호주 국립미술관에서 전시됐던 작품입니다. 여기서 가이딩 테마는 예전에 대형 박물관에 있었던 원주민 소장 오브제들이, 즉 이것들은 대형 박물관으로 예전에 캡틴 쿡이 17세기 처음 침략을 했었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20세기까지 인류학적 현지조사의 모든 과정에서 착지됐던, 도난됐던 옵제들입니다. 이것이 호주 국립미술관으로 회복되면서 그리고 또
회복됨으로써 이러한 오브제들이 그 진정한 의미를 회복한다라는 테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문화권에서 빼앗겼는지 그리고 또 각각의 다양한 영토 중 어디에서 빼앗겼는지를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시킴으로써 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다 굴필빌리 문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는 점을 메시지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나라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영적인 물리적인 연결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이러한 원주민 예술이라는 표제의 관행에는 여러 가지 다양성들이 존재합니다. 이 다양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실은 호주 예술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예술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로지르는 어떤 자율적인 예술 분야로서 위치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특히 분야를 가졌던 부분은 호주 예술계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원주민 예술은 독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예술 정책이라던가 관행과 차별화된 다양성을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그것이 집단적인 예술의 형식, 그리고 또 전통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독특성, 그리고 또 그것이 개인주의적인 예술 창조 형태, 이것은 서구 예술 전통의 특징적인데요. 이것들을 피한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전에 20세기 초에 그것이 죽어가는 문화의 모멘토로만 보존 가치가 있다라는 민족지적인 프레임을 벗어남으로써 그것이 호주 문화의 재정의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라는 새로운 정의가 나타난 점에서도 독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원주민 문화의 우월성, 생명력, 그리고 역동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민 예술의 다양성에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슬라이드에 제가 아티스트들 중에 제가 원주민 호주인에 대한 정형화를 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포함된 아티스트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피부색이 다양합니다. 여러 혈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피부색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도 다양합니다. 사실 이는 원주민 예술가들 간의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혈통의 조상을 두고 도시 거주하는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작품을 원주민 예술로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함의하는 어떠한 집단 정체성적인 그리고 인종적인 개념화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고려사항에 관심을 환기시키는 이유는 호주에서는 원주민성은 단순한 피부색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피부색뿐만 아니라 세 가지 요소가 기반이 됩니다. 우선 원주민으로서의 동일시가 필요합니다. 둘째, 원주민 조상. 혈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원주민이라는 공동체로부터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여러 호주의 예술 기관과 호주의 사회적인 참여 패턴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특히 현대 예술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들이 각각의 각각의 다른 호주 인구 집단들이 다양한 원주민 예술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호주인들이 다른 컨템포러리 아트와 호주 원주민 예술을 다르게 본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원주민 예술이 하나의 윤리적 정치적인 중개자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원주민과 비원주민 호주인 간의 이러한 중개적인 역할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을 우선 양해 말씀드립니다. 미술관에서 통계를 사용한다는 점에 먼저 양해를 드리고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통계 자료는 2015년 전국의 문화적 취향 그리고 또 생활 양식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제가 1,200명의 호주인을 대상으로 호주 문화 현지 조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호주 연구협의회가 예산을 지원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제 호주 인구 중 어떠한 미술관도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선 35%입니다. 유적지나 또 역사박물관은 15%를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은 15%, 그 편차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술관을 절대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사실은
각각의 사회 계층과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50% of those 거의 50% 워킹 클래스 중 거의 50%는 거의 박물관을 한 번도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문직 관리직에 비해서 그 수가 2배에 달합니다. 교육 수준과도 마찬가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50%이고 중등교육을 완료한 경우는 30%입니다. people who've gone on to universities 대학 never 교육 visited an art gallery, compare with 7%. 그리고 고등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7%고 대학원을 다닌 사람의 경우에는 0%였습니다. And these discrepancies 이러한 편차는 특히 현대미술관의 경우는 더 두드러졌습니다. 비엔날레와 아트페어도 마찬가지의 경우는 그 편차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participation 특히 워킹 클래스나 중간 소득 계층들이 이러한 미술활동,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는 이들이 더 역사가 긴 지역 미술관을 가는 것보다도 훨씬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또 관리직에 있는 인구에 비해서는 그 수치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수준과의 상관관계는 더욱더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5에서 10% 정도였습니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의 경우에는 50% 이상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두드러지는 점은 전 계층에 걸쳐 젊은 연령층, 20대, 30대, 초기 40대에 있는 연령층이 현대 예술기관을 더 연령대가 높은 사람보다 많이 방문했습니다. 물론 복잡함과 편차가 있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개괄적으로만 일반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어 볼드의 내용과 유관성이 있습니다. 즉 어떠한 예술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그것에 대한 관심, 취향, 그리고 또 능력과 관련한 불평등한 분배가 있다는 내용을 주장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어떠한 예술에 대한 접근을 19, 20세기 초의 어떤 복합 전시 컴플렉스가 오늘날의 글로벌 현대 예술기관보다 그 역할을 더 잘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응답자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장르를 물어봤습니다. 원주민 예술은 풍경화 다음으로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원주민 예술이 나름의 원주민과 비원주민 호주인 간의 어떠한 상징적, 윤리적인, 정치적인 중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계층이라던가 직급, 성, 연령,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편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원주민 예술가별로 보았을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53% 고위 전문직 경우에는 53%가 아벨 나말제르의 작품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 일반 노무직의 경우에는 37%에 불과했습니다. 트레시 모펫의 경우는 유명한 페미니스트 원주민 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작품이 전시가 된 바 있는데 모파트는 젊은 층 그리고 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별 예술가, 개별 아티스트에 대한 선호도는 잠시 차치하고 원주민 예술과의 관계가 각각의 그것이 해석되는 여러 가지 담론적인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굴곡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라 피셔가 아보리지널 아트 오스트리안 소사이티에서 제안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원주민이 문화를 위한 예술을 이해하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문화, 즉 원주민 공통체 내에서는 그것이 자신들의 문화와 조국과의 관계를 재발견하고 재창조하고 세대 간에 걸쳐 전승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교육적인, 즉 백인 호주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어떤 교육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면 백인이 원주민 예술을 위한 예술로 인식하는 어떤 미적인 레지스터와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미적인 정화에 따른 위험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백인이 이러한 미적 정화를 바탕으로 원주민 예술을 접할 경우에는 그것이 때로는 본인들에게 덜 입맛에 맞는, 덜 취향에 맞는 요소들과는 거리를 두게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호주에서 예를 들어서 주권과 토지에 대한 주장, 그리고 트라우마나 불이익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시 중산층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예전 호주의 프론티어 역사의 폭력에 대한 불편한 기억 뿐만 아니라 오늘날 관광
상품에서 정형화된 묘사로 나타나는 상업적인 논리 등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를 위한 예술의 담론이 어떻게 호주 문화계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후속 인터뷰를 취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각 후속 인터뷰를 통해 예술적인 취향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우선 알만 나베주리아 작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는 백인 중심의 호주 예술기관에 의해 중요하게 인정된 최초의 원주민 예술가입니다. 나베주리아 작품은 초기에는 전원적 모더니즘 전통을 모방적으로 적용하는 이미테이티브 아다테이션으로 이해된 바 있습니다. 즉 전쟁 기간의 호주의 풍경화의 모티브를 모방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유칼립투스, 야자수 가득한 협곡, 그리고 또 보랏빛 황혼에 둘러싸인 먼 산, 인간 존재가 무죄하다는 이러한 전형적인 풍경은 이제는 원주민이 모두 제거된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도 인정이라도 이해가 됐었습니다. 1950년, 60년대 이러한 동아주의적인 해석, 당시 남해주의는 아이콘으로 인식이 되었었습니다만 이러한 동아주의적인 해석 대신에 이제는 이러한 작품이 원주민과 비원주민의 가치를 중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풍경화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조상의 존재로 가득 찬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최후의 휴식처가 자연의 질서와 형상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것이 원주민과 서구의 세계관 간의 새로운 협정을 상징한다라고 해석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설문지 응답자들의 관점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남해주의는 보통의 응답자들이 근대 추상미술을 싫어하지만 이것의 상세의 기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자들은 이 남해주의아 작품은 진짜 같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실제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응답자 역시 남해주의아 작품을 예를 들어 전묘포과 같은 추상 스타일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아보리진과 주류의 호주 예술을 중개한다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는 애보리지널입니다. 그런데 점으로 산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백인처럼 그리긴 했지만 분명히 재능이 있었고 원주민이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을 해갖고 이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즉 원주민 예술을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추상화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분리시키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반영했습니다. 추상화는 저희가 설문조사한 내용 중 가장 인기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주민 예술의 가치는 그것이 아주 고유의 추상적인 형식을 갖고 있고 알아볼 법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조국과 문화를 연결해준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 응답자는 보통은 모든 추상 미술을 싫어하는데 이것은 유치원에서 내 딸이 그리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이것을 싫어했지만 남해주의 작품에는 스토리가 있다는 점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응답자 역시 추상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추상화를 보통 이야기하면 물감을 뿌린 거라던가 블록 정도가 생각나는데 이러한 원주민 예술의 역동적인 색채,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면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의 연결성이 모두 좋습니다. 또 트레이시 모펫 작품 역시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저는 트레이시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너무나 좋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늘 여성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여성을 대변한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응답을 보았을 때 문화를 위한 예술이라는 담론이 비원주민인 호주인들이 원주민 예술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윤리적인 진정성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라 피셔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정화라는 것이 이러한 원주민 예술의 수집, 전시, 대중 참여와의 관계에 있어서 작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보리지널 메모리얼 작품을 예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초기에는 1988년 시드니 비엔날레에 전시됐었습니다. 호주에서 최초로 대규모의 원주민 예술이 전시된 1989년에 전시됐었습니다. 그리고 91년에는 미술관의 입구에 전시되었고 지금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43명의
라미니징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이 원주민 큐레이터인 존 먼덴에 의해 큐레이팅 됐습니다. 이 메모리얼에는 200여 개의 통나무관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주민들의 사망을 상징합니다. 호주가 식민지화된 1788년에서부터 호주가 이 작품이 전시된 1988년, 즉 호주 건국 200주년까지 200년의 각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커멘터리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원주민 크리틱인 나이절 랜던은 이 메모리얼 작품에 여러 가지 상충적인 미적인 레지스터들이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호주 예술의 정전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아니면은 모더니스트 마스터피스이다. 아니면은 앤티 모더니즘적인 일시성을 표현하는 컨템퍼러리 아트의 사례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충적인 모든 해석을 검토하면서 랜던은 오히려 그것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메모리얼의 의미는 그것 밖에서 그 중요한 의미의 지평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 문화 간 사회 정치적 매개 수단으로서 원주민 예술이 오랜 기간 존속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전쟁의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전쟁박물관에서는 이 프론티어 킬링을 아직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주의적인 미적 취향이 아닌 집단적인 예술 전통을 위해 그리고 위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갈등적인 양상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별 아티스트들의 이름이 이 통나무관에 대한 기여한 것을 바탕으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주 국립박물관에서 이러한 아티스트의 이름이 추가되었는데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오리지널 큐레이터인 존 먼데이는 그것이 본인이 이것을 예전부터 옹호해왔고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즉 원주민 예술가들이 다른 아티스트와 마찬가지로 개인화된 형식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집단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개인화된 형태를 인정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것은 복잡한 설치물이 됩니다. 그리고 무궁무진한 반응을 원주민 그리고 비원주민 호주인 모두로부터 환기시킵니다. 그런 만큼 이것은 지금까지 문화를 위한 예술의 담론 그리고 예술을 위한 예술의 담론 이 복잡한 양상의 근간이 되는 진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오늘날 호주 예술계에서 원주민 미술 예술의 수집 생산 수용에 있어서 작용하는 기저를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적으로 저는 소위 호주 안에서의 원주민 예술의 재수집, 재분류, 재질서화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단순히 타자를 수집하는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민족적 자아를 창조하는 어떤 요소가 된다는 점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원주민 호주인과 비원주민 호주의 미래 관계의 변화를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미 이전의 백인 중심의 호주성에 대해서 도전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호주의 민족성, 국가성의 상징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여드렸듯이 모순점이 있습니다. 또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호주의 호주인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보았을 때 기대 수명도 평균 호주인보다 낮고 수감률은 높습니다. 식자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교육 수준, 실업률 그리고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들이 주장해온 것 같은 독립된 헌법, 정치적인 안정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원주민 예술이 표출한 상징적인 성과가 실제 현실적인 또 정치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